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6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4.19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4.19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 평화통일운동 그리고 다양한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었음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뭐 헌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제 전쟁 중에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후에 또 한 번 대통령에 도전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신익희 후보가 또 죽음을 맞는 등 뭐 이래가지고 아주 좀 유력한 후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도 막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또 승리했던 이승만. 그런데 이제 1960년 4대 정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벌써 86세예요. 이 당시 나이로 따져도 굉장히 오래 산 편인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고령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을 못하게 되면 그때가 문제죠. 당시 3대 선거에서 부통령에 장면 후보가 됐거든요. 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시 집권 자유당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의 이승만이 또 당선되더라도 고령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면 그대로 권력을 뺏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0년 3.15 선거는 대대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로 치러서 부통령의 대통령은 다른 당상이지만 부통령의 자유당 후보였던 이기붕 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3.15 부정선거. 당시 야당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 씨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병인 심장병이 있었는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하다가 그만 또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는 또 장면이 될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통령을 차지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 결과 부통령에 이기붕 씨가 당선됐죠. 당시 3.15 부정선거는 선생님이 이거 사진 한 장을 다음 페이지에 넣어놔봤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아주머니들이 3명, 5명 막 이렇게 서 있죠. 이게 3인조, 5인조 선거입니다. 조를 이뤄서 투표를 하러 가는데 3명씩 5명씩 짝 지어서 서로 짝을 지어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거에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기사 요즘도 정치는 잘 모른다면서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막 특정 정당을 찍어준다. 여야 할 거 없이. 그리고 여기 뭐 보면 고무신, 돈봉투 막 있죠. 온갖 부정선거가 금품선거가 자행된 거죠. 심지어 이 사진은 압도적인데요. 공무원들이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게 당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태워 소각로에다 넣고 태우고 있는 게 투표용지입니다. 뭐 사할 투표라고 해서 40%를 미리 사전 투표를 해버립니다. 요즘에도 뭐 사전 투표하지 않냐고요? 요즘은 부재자들 투표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건 자기들이 표를 조작해가지고 이승만 이기붕 씨를 찍은 자유당을 찍은 표를 도장 꽝꽝 찍어서 미리 봉투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놔버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유권자 수가 뭐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도 100%는 넘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투표 용지가 유권자 수보다 더 많아.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이 투표구에서 뭐 1,000명이 투표를 한다. 예컨대. 그런데 투표한 총원수, 투표 용지를 다 쳐보니까 뭐 1,100표가 나왔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넘쳐나는 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질러지는 거죠. 그래서 투표함을 불태워버리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애들이 요 장난감이 마냥 그거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던 게 당시 3.15 부정선거입니다. 정치 깡패, 뭐 이정재라든가 이런 동대문 사단 이런 애들 동원해가지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는 건 기본이고요. 야당 투표 참관인 뭐 두들겨 패거나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거나 온갖 부정부패가 저질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그런데 이런 시민들이 이제 이런 부정선거에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3월 15일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부터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구에서 일어난 2.28 민주화 운동이죠. 무슨 말이냐? 2월 28일은 투표 전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당시 야당의 후보였던 부통령 후보였던 장면 씨가 대구에 와서 유세를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도 정치에 그 당시 고등학생들의 정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요즘에 그 여러분들 선생님 여러분들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그 이해도라든가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 의식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거기에 가서 구경 갈까 봐 야당 후보 유세한다고 하니까 요즘에 뭐 인터넷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어디서든 후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때는 뭐 그때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누가 유세한다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가서 구경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면 후보가 대구에 와서 유세를 한다니까 일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거의 구경 가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서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게 당시 뭐 경북고등학교에서는 갑자기 기말고사 시험을 보겠다고 합니다. 뭐 그때는 뭐 이거 좀 4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하는 거니까 2월 달에 뭐 기말고사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일요일인데 시험을 보러 학생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대구고등학교는 더 웃깁니다. 뭐 토끼 사냥 간다고 아이들 갑자기 체험학습 간다고 모으고요. 일요일인데요. 대구 상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 송변회 한다고 모이라고 하고 경대 4대 부속고등학교에서는 임시로 수업할 테니까 일요일 날 나오라고 그래. 이건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인데 학생들한테 시험 보니까 나와라. 수업해야 되니까 나와라. 학생들이 막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막 항의 시위가 일어났던 게 2.28 민주화 운동입니다. 대구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경북이 지금은 보수의 아성처럼 돼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역동적이다. 좀 진보적인 색깔들도 강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3월 그래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가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마산 바닷가 분들 아닙니까? 격정적이죠. 당시 마산은 야당의 도시였습니다. 한 번도 자유당이 투표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도시였는데 여기서도 이기붕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규탄 시위가 열렸겠죠. 그런데 그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그 며칠 뒤에 이제 그 학생의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마산 앞바다에. 그게 바로 김주열 군입니다. 마산 상구에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처참한 모습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게 신문을 통해서 이 사진이 전국적으로 쫙 알려져 버리니까 엄청나게 시위가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그 은폐 시도를 또 하려다가 이게 또 발각이 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거 은폐 시도 뭐 뻔하죠. 이거 공산당의 조정 혐의가 있다. 마산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이 또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 그때는 정말 무조건 하고 너 빨갱이지 이거 공산당이 그랬다면 사람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다가도 너 그러면 빨갱이로 몰린다면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결국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학생과 시민들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근데 경찰들이 무차별하게 또 총격을 하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군대까지 동원되죠. 그런데 당시 계엄사령관은 발포를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이 뭐 한 겁니까? 중립을 지킨 거죠. 이거 봐도 정부가 지금 너무 막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전국의 대학교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물러나겠다라는 하야 성명 발표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기붕 부통령 당선된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이거 당선자 스스로 사퇴하겠다. 그 다음에 이승만은 대통령은 뭐 된 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대신에 당시 요즘 같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당 총재까지 대통령이 겸하고 있었거든요. 나 총재는 사임하마. 이런 선에서 좀 수습하고 사태를 좀 무마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까지 대통령 당신 이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망명하고 하와이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 국무위원이었던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도 정부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과도적으로 넘겨줄 때까지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허정 과도 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죠. 이 헌법 개정은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요. 민의원과 참의원 해서 양원제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직선제였는데 이 내각제로 내각 책임제로 바꿔서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권력을 자동으로 차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겠죠. 이 선거에서 이제 자유당은 완전히 괴멸적인 수준으로 참패를 하죠. 그리고 민주당이 크게 승리해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제2공화국이죠. 헌법을 바꿨으니까 이제 새로운 헌법으로 만들어진 나라니 두 번째 제2공화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에는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에는 장면 씨가 이 두 분은 민주당도 좀 여러 세력들이 좀 복잡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 이 두 세력이 좀 연합해 가지고 권력을 잡았다. 파벌로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는 장면이 실권을 갖게 되고 윤보선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 지금의 대통령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 직선제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유공화국 헌법은 그래서 대통령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당시 대통령은 좀 상징적인 존재고 국무총리가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범하게 된 이 공화국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해야 되죠. 그리고 이승만 독재 정권 동안에 사람들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주화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원조 경제에 의지하면서 경제가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국정 지표로 삼아서 출범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 시행하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건 여러분들 흔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뭐야 박정희 정권의 치적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은 이건 2050 때 거의 만들어 놓고요.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이제 미국 유학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하고 있었죠. 시민사회의 변화.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독재 치하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 요구를 막 해 되겠죠.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억압돼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활발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민주화, 뭐 학교도 대학까지도 다 학도 호국단에 다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다 그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노동운동 노동자들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노조 같은 걸 많이 또 만들게 되죠. 이때 노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교원 노조가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에 6.25 때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학살당했었죠. 특히 대표적인 게 그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런 것도 진상 요구 다시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보도연맹으로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승만 정권 때의 정부 때의 통일운동은 북진 통일이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북한으로 쳐들어가서 북한을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평화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우리 통일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보자. 민관 차원에서 막 남북 회담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통일 방안이 제시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본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이런 거 말고 뭐 이제 우리 통일해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냉전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중립국으로 가는 거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국으로 가자. 뭐 이런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통일 운동이 논의되고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공화국은 그런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만한 깜냥이 안 됐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아까 구파, 신파로 나뉘어져서 권력 다툼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 내각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 5.16 군사 정변으로 결국 나오게 되고 이 공화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 해서 선생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18분가량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